혹시 오늘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니면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보다가 갑자기 가슴 한쪽이 쿵하고 내려앉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오래전 어느 날의 한 장면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버리는 그런 순간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아이에게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걸,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더 자주 찾아뵐걸, 그때 그 결정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분명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마치 오래된 손님처럼 불쑥 찾아와 마음의 거실에 자리를 잡고는 떠나갈 줄을 모릅니다. 어떤 날은 잠시 머물다 가지만 어떤 날은 며칠을 그곳에 앉아 당신의 모든 기쁨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오래전 그 자리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분명히 지금 살아야 할 오늘이 있는데 그 오늘을 충분히 살지 못한 채로 자꾸만 어제와 그제와 10년 전과 20년 전의 어느 자리에 마음을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당신을 짓눌러 왔던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위스의 깊은 산골에서 평생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 융기라는 심리학자였지요. 그는 평생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골목길을 함께 걸어 들어가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사람을 가장 깊이 망가뜨리는 것이 바깥에서 오는 어떤 큰 사건이나 재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내리는 조용한 형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을 수도 있고, 그때는 최선이라고 믿었던 선택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리석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충분히 말하지 못한 채로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수도 있고, 미안하다는 말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로 관계가 끊어져 버렸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일을 겪어도 비교적 빨리 그 일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무게의 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잠시 어깨가 결리는 정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등이 굽도록 짓누르는 바위가 되는 것이지요. 윤근 이 차이를 아주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죄책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는 건강한 죄책감이고 다른 하나는 독이 되는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건강한 죄책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잘못을 했을 때 우리 내면의 도덕적인 나침반이 보내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상처를 주었을 때 양심이 아프게 울리는 그 느낌이지요. 이 죄책감은 사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를 하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됩니다. 건강한 죄책감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하든, 관계를 회복하든, 자신의 행동을 바꾸든 무언가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행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죄책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치 비가 오고 나면 땅이 마르듯이 그 감정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조용히 물러갑니다. 그런데 독이 되는 죄책감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해도, 시간이 흘러도, 상대방이 이미 용서를 했어도, 심지어 상대방이 이미 세상을 떠났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이 죄책감은 어떤 행동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또 책망하고 다시 책망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요. 윤근 이런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무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형벌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일종의 자기 처벌이었던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불렀지요. 마치 빙산의 일각만이 수면 위에 보이고 그 거대한 몸체는 물속에 잠겨 있듯이 우리 마음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들과 욕망들과 생각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더 잘해야 해. 너는 좋은 딸이 되어야 해. 너는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해. 너는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해. 너는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해. 너는 좋은 직장인이 되어야 해. 너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해. 너는 너 자신을 앞세우면 안 돼. 이런 메시지들을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받으며 자란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엄격한 내면의 재판관이 자리 잡습니다. 이 재판관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관의 기준이 사실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딸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완벽한 엄마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완벽한 아내라는 게, 완벽한 며느리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한계가 있는 인간일 뿐인데 그 내면의 재판관은 우리에게 신과 같은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모자란 사람이라는 선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선고에 대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형벌을 자처합니다. 그 형벌의 이름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런 죄책감은 사실 그 사람이 진짜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그 엄격한 재판관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유죄라고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사과를 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내도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책감의 진짜 원인은 바깥에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그 가혹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조금 발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환갑이 가까운 분이셨지요. 그분에게는 평생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오셨답니다. 시간 되면 한번 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일이 너무 바빴고 다음 주에 가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성분은 30년이 넘도록 그 일을 잊지 못했답니다. 한 번만 더 갔더라면, 그날 일을 미루고 갔더라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평생 그분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깊은 마음의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그 전화 통화에서 어떠한 절박함도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시간 되면 한번 와라 라고 일상적으로 말씀하셨을 뿐이었지요. 그분이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그날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평범한 한 주의 어느 날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딸이었을 뿐이었지요. 그분이 정말로 깨달은 것은 자신이 30년 동안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다닌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형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슬픔과 그 상실을 견디기가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쪽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슬픔보다는 죄책감이 더 다루기 쉬웠던 것이지요. 슬픔은 그저 견뎌야 하는 것이지만 죄책감은 적어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환상을 주니까요. 자기 자신을 책망함으로써 마치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그 움직임을 그저 가만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떠올랐든 그것을 밀어내지도 말고 끌어당기지도 말고 그저 거기 있게 두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함께 천천히 그 자리로 들어가 보려는 중이니까요. 윤기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림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림자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인정하기 싫어하는 부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 보고 싶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친절하고 너그럽고 인내심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짜증을 부리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든 책임에서 도망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 자신에게서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마음 깊은 곳에 가두어 버립니다. 마치 옷장 안에 더러운 옷을 숨겨놓듯이 우리의 그림자를 마음의 옷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어버리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가두어 놓은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뿐, 거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나타나는 가장 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분이지요. 자기 자신의 욕구는 늘 뒷전이었고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서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고 나쁜 일이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를 위해 살고 싶다는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고,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욕구를 자기 자신에게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욕구는 그분의 그림자가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갇혀버린 그림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씩 어떤 순간에 그 욕구가 살짝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가족 모임에서 잠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그냥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지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의식에 올라오는 순간, 그분의 내면의 재판관이 곧바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너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너는 좋은 아내가 아니야. 너는 좋은 며느리가 아니야. 그리고 그 판결의 결과가 죄책감입니다. 끝없이, 한없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그 죄책감 말입니다. 윤기 말한 그림자 작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 자신에게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당화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부드럽게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나에게도 자기를 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나에게도 화가 날 때가 있구나. 나에게도 누군가가 미울 때가 있구나. 내게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그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이렇게 부드럽게 인정하는 순간, 그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르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 무서운 괴물이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불을 켜는 것이지요. 불을 켜고 보면 우리가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옷걸이에 걸린 옷일 수도 있고 의자 위에 놓인 가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를 끔찍하게 괴롭히지만 우리가 부드럽게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그저 우리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가혹한 내면의 재판관도 조금씩 그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와 그 어머니의 어머니 세대가 살아오신 그 시대에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의 기준이 너무나 가혹했다는 사실입니다. 끝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끝없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끝없이 참고 끝없이 견디는 것이 좋은 여자의 기준이었습니다. 자기를 챙긴다는 것은 거의 죄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그런 시대 속에서 자라난 분들은 사실은 거의 누구나 이 가혹한 내면의 재판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재판관의 목소리를 내면화한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느낌, 무엇을 해도 미안하다는 느낌, 무엇을 해도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되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분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에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다녔던 그 죄책감의 많은 부분은 사실 당신이 진짜로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시대의 가혹한 기준이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일종의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어쩌면 너무 잘 살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챙길 시간조차 없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당신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 부드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독이 되는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윤기 평생을 통해 발견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평소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채찍질하는 대화를 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너는 왜 항상 그래? 너는 왜 그때 그랬어? 이런 대화 말이지요. 윤기 말한 대화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에게 말을 걸듯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과 똑같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줄 것 같으세요? 그 친구에게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건가요? 아니면 그 친구를 안아주면서 너는 그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말해줄 건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윤기 말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이 가혹함을 조금씩 너그러움으로 바꾸어가는 작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친절을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 보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과거의 자기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시점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 가진 정보와 그때의 당신이 가진 경험과 그때의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그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때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고 얼마나 많이 자라났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의 선택을 보면 당연히 어리석어 보이지요.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그렇게 자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저 그때의 당신이었을 뿐이지요. 윤근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자라나는 존재이고 어제의 우리에게는 어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때의 우리를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때의 자기에게 가서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십시오. 그때 너는 정말 힘들었지. 그때 너는 너무 어렸지. 그때 너는 그것밖에 알지 못했지. 그때 너는 그 순간을 견디느라 정말 많이 애썼지. 이렇게 말이지요. 세 번째는 후회와 죄책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구분입니다. 후회는 건강한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다릅니다. 죄책감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감정이고 죄책감은 나라는 사람 전체에 대한 판단입니다. 후회는 다음에 더 잘하자는 마음을 만들지만 죄책감은 그저 나를 파괴할 뿐이지요.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후회인지 죄책감인지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후회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더 잘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죄책감이라면, 즉,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잠시 멈춰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나쁜 사람인가?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부족함이 정말로 나라는 사람 전체를 정의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용서받지 못해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경우에 그 사람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나서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외부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너무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의 용서도 없이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평생 자기를 처벌하며 산다고 해서 그것이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일을 보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지요. 다섯 번째는 의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윤기 평생을 통해 발견한 가장 깊은 진실 중에 하나는 인간은 의미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었어도 우리가 그것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그 일은 분명히 아픈 일입니다.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일의 경험을 통해 당신은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은 당신을 다른 사람의 상처에 더 민감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후회가 있다면 그 후회는 당신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결정을 잘못한 후회가 있다면 그 후회는 당신을 더 신중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그저 상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자라남이 그 상처에 가장 깊은 의미가 됩니다. 여섯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사실 현재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과거의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과거를 후회하는 데에 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어쩌면 따뜻한 차 한 잔이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며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순간을 충분히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쉬운 일이 아닐까요? 윤근, 이렇게 우리가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정말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자꾸 과거로 끌려갈 때 부드럽게 그것을 다시 현재로 데려오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만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자 하고 말이지요. 지금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 지금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지금 느껴지는 감각을 느껴보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보고,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를 다시 현재의 삶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작업이고, 어떤 날은 잘 되다가 또 어떤 날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직선의 길이 아니라 나선형의 길입니다. 같은 자리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만약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가 내일 다시 무거워진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이 후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이 길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자유로워져 갑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 구석이 따끔따끔 아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감추어두었던 어떤 기억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그저 부드럽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다녔던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짐을 영원히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이 순간만 잠시만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시라는 것이지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 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견뎌낸 결과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 부드러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데 쓰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만이라도 자기 자신과 화해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잘 살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평안하시고 부디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당신에게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